오늘 주제는 진짜 우리한테 늘 일어나면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혹은 이딴 연구를 왜 해 싶지만 삶을 발전시키는 연구들이 될 수 있다. 욕에 관련된 거예요, 욕. 네. 제가 갑자기 지금 두 분께 욕을 한다.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안 한 것 같은데 먹은 느낌은 들고 들은 것 같아. 예, 들은 느낌. 들은 것 같아. 이 뒤에 있다 이 놈아 먹었으면 꺼져 이 악놈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니 나게 이쁘게 생겼다 야. 2010년 이그노벨 평화상이야. 적절하죠. 욕은 우리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인간이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삽니까? 다 욕들 하시잖아요. 갑자기 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럼 욕을 하고 싶을 땐 참아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이 연구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ace Prize this year is awarded to Richard Stevens, John Atkins, and Andrew Kingston. Thank you very much.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실제로 자기 부인이 아이 낳을 때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료진이나 산모 돌봐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고. 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혹시 욕을 좀 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좀 덜 느끼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실제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예, 이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하면 swearing as a response to pain,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욕이라는 겁니다. 연구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게 했을 때 욕을 하게 하고 욕을 하지 않게 하고 찬물에 손을 담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동시에 심박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즉 맥박이 얼마나 더 빨리 뛰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조건에서 욕을 하는 경우에는 더 잘 참게 되고 덜 고통스럽게 느낀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여자들의 경우에 조금 더 낫더라. 다이 주댕이로 족구하고 앉아있네 이 전만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더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조금 더 용인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 X 같은 년아 이런 그지같이 X한다 말을 해 상대적으로 욕의 효과가 감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많이 안 드셔본 분들이 약발이 잘 예, 그렇죠. 딱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예, 얘기네요. 그렇죠. 실제로 습관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욕을 해도 그 효과가 확실하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인 쪽으로 자꾸 상상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낙관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좀 그런 편입니다 하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나 좀 고통스러운 일 있을 때 에이 하면서 욕을 좀 하시는 게 꽤 괜찮을 수 있죠. 게다가 이분은 욕 연구의 대가예요. 2009년부터 한 10년 동안 내내 욕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절반이 다 욕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운동을 할 때 욕을 하면 훨씬 더 내가 힘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으면 욕을 더 유창하게 한다. 열받게 하면 네, 그렇죠. 예. 둘 다 비디오 게임을 시켰는데 한쪽은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쏴야 되는, 다른 쪽은 골프 게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슈팅 게임을 시킨 쪽이 욕을 훨씬 더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욕을 하면, 손가락 욕을 하면 고통이 감소될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빠가야로 셔터 마우스 그리고 욕은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파우치라는 단어하고 트위치 파이프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Fouch, twist pipe. Fouch, twist pipe. 새로운 욕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은 대부분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욕 좀 해봐 나 낙인 찍는 단어. 이런 싸가지 없는 개 너무 개 호로 새끼 그런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욕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욕을 한마디 딱 내뱉어버리면 내 감정이 다 한 번에 전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언어를 쓸 이유가 잘 없죠. 한편으로는 습관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 욕을 하냐면요. 물리적인 지위건 사회적인 지위건 간에 주로 아랫사람들한테 하죠. 저권력자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저권력자에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우월감을 느낍니다. 진짜로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합니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자신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려고 센 척하는 게 바로 이제 욕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도취돼 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또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정말 잘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 그 사람 앞에서 주체력을 완전 상실한 날 자기의 습관화된 욕이 확 하고 나오더라고요. 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충동성 조절을 잘 못합니다. 충동성 조절을 잘 못한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뇌에서 제일 중요한 이 전두엽의 발달,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을 계속 듣게 되면 전두엽이 기능이 위축되는, 그래서 뇌에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욕을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지 않다. 심지어 그냥 듣는 거, 리스닝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결국 창조적이거나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부모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아니면 직장의 상사든 욕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근시안적 관점을 절대 오래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깊게 생각 안 하고 욕합니다. 근데 욕을 듣는 사람은 그걸 자기한테 투영해서 해석하잖아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랑 똑같은 짓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계속 욕의 긍정적인 기능을 이야기해 왔는데요. 욕의 긍정적인 기능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자기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고요. 이걸 남에게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건 완전히 부정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욕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버틸 수 있는 내성이 강해질 때가 부모님과 자식, 가족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버틸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가족 생각으로 잊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끼면 아프면 아프다라고 표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표현을 해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좀 스스로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고통도 참게 하고 스트레스도 줄여준다. 참는 것보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앞으로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걸 느끼게 해주는 연구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참. 욕의 가장 큰 문제는 남들이 들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클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다가 대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현영 아 잠깐만 다 들리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네. 이현영 그쪽으로 안 갔으면 싶습니다. 예, 많이 상처받았어요. 처음 듣는 말이라.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리는 남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정말 많이 웃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이렇게 잘 웃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웃고 그리고 과장되게 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 발을 밟아도 괜찮고 자기가 주문한 음식만 잘못 나와도 그냥 웃으면서 참고 먹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심각하게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도 자기는 괜찮다고 웃는 사람. 누가 봐도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혹은 자기 프로젝트나 일을 누가 가로채는 심각하고 엄청난 상황에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웃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타인이라면 괜찮겠지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죠. 이 답답한 친구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밝고 많이 웃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실 지나치게 밝다는 건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건 그 사람이 바로 안 밝아야 할 때조차 밝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 허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허세, 그 사람의 몇 가지 심리적인 원인과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내 고통이나 어려움의 정도를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나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들을 때도 힘들어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게 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티 자체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열등하거나 약하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슬픈데도 안 슬퍼하거나 힘든데도 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른스럽다. 우리가 언제 아이에게 어른스럽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화가 나도 화를 참고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고 이럴 때죠. 이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밝은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을 누르는 방법으로 밝은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눌렀을 때마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칭찬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닌 분들이 됩니다. 이 방법을 오래 쓰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 감정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나 지지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감정을 혹은 내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해야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들은 바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절한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프면 어느 정도 아픈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죠. 감정의 정도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요. 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늘 그런 게 아니라 유난히 우리와 있을 때만 그렇게 늘 괜찮고 다 괜찮은 척을 한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힘든 티, 슬픈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웃음거리나 호기심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을 시키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고 평온할 때는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표정을 짓나요? 마치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은 이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우울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그게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적절하게 밝은 전략을 취하면 평온한 상황, 이런 혼자 있는 상황은 못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양극성 장애가 심한 사람의 경우 평온한 상태일 뿐인데 우울한 상태 혹은 우울증으로 잘못 생각해서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더 조증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증적인 상태가 쭉 가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극심한 우울의 상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상태를 우리가 바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형태는 아닙니다. 질환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적절하게 밝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에게 아주 편안한 상태를 심리적으로는 불편한 상태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상황이나 결과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적절하게 밝은 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 내 친한 친구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순 없겠죠.
부적절하게 밝은 것은 심리적 허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허세는 아주 강한 자존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 알려져 있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불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혹은 속상해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무능하거나 열등하거나 혹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눈에 비춰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자기를 밝은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것, 아주 왜곡된 자기방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자기 패를 보일 때에만 내 패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받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힘든 건 남이 모르지만 남이 힘든 걸 나는 안다라는 그 사실로 엉뚱하게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위안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친구들한텐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제 주위에 어떤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빈소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문상도 하지 못한 저희 대부분은 난감하고 미안하고 괴롭게 되겠죠. 그 친구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했지요. 나도 똑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너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제서야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충분히 서운하고 심지어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모른다고요? 사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안타깝지만 더 발전하기는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건 내 문제야 라고 한번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딜 가도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면 1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의 관계를 조금 분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태양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슬픈 상황에서부터 기쁜 상황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태양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내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각 주제마다 혹은 각 분야마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은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반성과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입니다. 나의 내면을 보는 건 힘들지만 내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정해놓는다면 가시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일을 할 때 현황판이라는 걸 그릴까요? 일어나는 일을 더 잘 보고 그리고 더 정확하면서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건 그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현황판을 그리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태양계가 억지로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 청첩장 줄 때죠. 그리고 이런 태양계가 확 깨져버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친지분의 장례식입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줄 때와 내 부모님의 부음을 알릴 때는 전혀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먼저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선에 의해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태양계상에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면 내가 그 안쪽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의 조사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와 주변의 관계를 스스로 한 번쯤 돌아보고 그걸 눈에 보이게 적어보거나 아니면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쓰고 나면 모든 관계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시각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잘 몰라서 괴로우시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써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 제가 논문 읽어드립니다 해서 처음으로 설정한 주제. 뭔가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금 11시예요. 배고프죠? 자, 부장님. A안, B안, C안 있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결정을 못 내려. 어쩔 수 없어. 네, 힘든 거야. 더 웃긴 건 밥 먹고 오니까 또 결정은 되더라. 배부르시니까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논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Extraneous Factors in Judicial Decision. 이게 뭡니까? Judicial Decision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법률 판단이에요.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Extraneous Factors. 아무 상관없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Judicial Decision 누가 내릴까요? 법률 전문가이신 판사님들이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판사님들조차도, 여기서 중요한 건 조차도 외부의 전혀 엉뚱한 요인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논문이죠. 심리학자들의 그 주요 악취미 중에 하나가 전문가 골리기예요. 많이 배운 분들, 전문가인 분들, 그런 분들도 얼마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가. 전문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더 많이 흔들리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석방 심사부의 판결 결과를 연구한 거예요. 단지건 교수와 리버브 교수가 가석방 심사의 패턴을 분석해요. 그런데 어떤 패턴이 나왔느냐? 이게 참 재밌다는 거죠. 자, 가석방이란 게 뭔가요? 형기가 좀 남았는데도 일찍 풀어주는 게 가석방이죠. 왜 풀어주실까요? 모범수로 생활했으니까 대부분 풀어주시겠죠. 좋은 소식 있어.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뽑혔어. 모범수에 행정 점수 풀이지, 교도관 평가 좋지. 통과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통과할 거야. 그런데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좀 과장해서 해석하면 모범수로 살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두 1112건 패턴을 봤는데 가석방 심사를 합니다, 판사님들이. 대략 3분의 1이 받아들여지고 3분의 2는 거부가 됐는데 수락된 시간과 거부된 시간에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밑에 X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Y축은 가석방된 확률. 얼마나 가석방 요구를 수락했느냐.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직전이 다 어떤 지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 가지 단서를 드리자면요. 위예요, 위. 판사님들은 오전 9시 혹은 8시부터 열심히 판결을 내리시는데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가석방 되는 확률이 올라가요. 또 뚝뚝뚝 떨어져, 또 이제.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잠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간식 시간. 아점 시간 있죠? 브런치 드신 시간이 9시 49분부터 평균 10시 27분 사이인데 당 떨어진 거 보충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오전 11시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죠? 저 지금 배고프거든요. 지금 11시예요. 엄청 배고파요, 지금. 11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거의 가석방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시점에 따라서 가석방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률이 좌우돼요. 중요한 건 무슨 뜻이냐. 무언가를 드시고 난 다음에는 수락할 비율이 올라가요. 배부르시니까 훨씬 더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시기 직전에는
확연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류 아니면 거부 다 뭡니까? 결정 안 내린 거죠. 주로 식사 직전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쳐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정신력이에요. 인간의 정신력과 체력을 결부시켜서 연구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의 대부분이 결론이 한결같아요.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주 놓친다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이 같이 떨어져요. 정신력이 떨어질 때 제일 못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 에너지가 제일 필요한 일이겠죠? 그게 decision. 논문의 제목 decision. 결정이에요. 결정을 못 내려요. 아주 사소한 결정도 지쳐있을 때 못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심 드시고 다시 가석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석방이 올라가요. 네. 그런데 점심 먹은 거 오래 안 가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논문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Extraneous variables can influence judicial decisions. 아주 익숙한 판사님들조차도 심리학적인 바이어스들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얘기한 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뜻으로 의역될 수 있겠죠. 조나단 리브 교수와 그다음에 사이드 안지거 교수가 연구의 후일담을 어디서 얘기합니까? 학술대회에서 하죠. 그래서 학술대회를 나가야 돼요. 학술대회 나가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전 같은 반상회예요. 반상회. 반상회 가면 별의별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려오죠. 이거 전체 자료 아니다. 전체 자료는 더 심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판사님들도 이러하실 텐데 우리 부장님은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 부장님이 지쳐 있어요. 자, 부장님 A안, B안, C안 있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절대 아니죠. 부장님이 지쳐있을 땐 결정을 요구하는 대화는 최대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장님 주로 언제 지쳐있을까요? 판사님들과 다르지 않겠죠. 오후에 지쳐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상대방에게 좀 결정을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대화를 하실 땐 오전에 하셔야 돼요. 오후는요. 나도 상대방도 지쳐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교수님. 오전에는 이상하게 회의가 빨리 끝나대요. 중요한 결정을 오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안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막 4시쯤 했는데 6시까지. 근데 더 웃긴 건 밥 먹고 오니까 또 결정은 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1970년대에 학교 운동장에 써있던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 현대 심리학이 이 말을 너무나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 수천 개의 논문이 나온 거예요. 체력적으로 내가 제대로 충전돼 있어야 정신적으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그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분들이 더더욱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81년에 어떤 분이 한 얘기를 인용했죠. US 스프림 코트 판사인 올리버 웬달 홈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life of the laws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그러니까 심지어 이 법이라는 것도 경험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받는 게 법인데 우리는 법은 무조건 논리와 이성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 법관으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던 분들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인용된다는 건 이 경험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 요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 하나의 재미있는 팁인데요. 논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참고 문헌에 1800년대다 1700년대다 최근이 아니라 정말 옛날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걸 옛날 얘기를 하나 인용했다? 사실은 그 얘기가 그 논문의 핵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시점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의외로 상대방의 공복감입니다. 상대방이 배고플 때 결정을 강요하거나 결정을 요청하는 대화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죠. 우리 모두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죠. 바로 성공. 그래서 서점을 가도 유튜브를 봐도 성공을 주제로 다룬 책이나 영상이 무수히 많고 그리고 인기도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성공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그 첫 단계로 지금부터 오늘의 심리 읽어드린다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찾고 그걸 따라서 행동하려고 자기계발서를 읽죠. 그렇게 한다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쨌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초 만에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웃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과정을 나 혼자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조금 미묘하게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는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소비해주고 인정해주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수십, 수백만 명의 제의를 제자리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각각의 자리에서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절대로 나 혼자 뭘 잘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내 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만 분명한 건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웃는 겁니다.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웃는 사람보다 호감일 순 없죠. 매번 표정이 안 좋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아주 쉬운 일이지만 이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와 함께 일하는 혹은 나의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라도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 건 피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장님이 웃는 가게에 가고 싶지 안 웃는 가게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웃는 가게는 잘 안 가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게는 손해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사장님이 잘 안 웃으니까 손님은 그 가게에 가기 싫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니까 사장님은 더 웃을 일이 없죠. 한마디로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누가 끊어야 될까요? 고객이 끊기 쉬울까요? 사장님이 끊기 쉬울까요? 결국은 그게 더 이익이 되고 필요한 분이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건 이치가 아닐까요?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했고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과 협력은 호감이 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더 많아질 수 있죠. 웃음이라는 건 정말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힘있는 장치이자 도구가 됩니다. 물론 성공까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웃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웃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 혹은 웃는 경향이 없는 사람들이 웃는 건 쉽지 않죠. 모두가 잘 웃는 걸 타고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웃기만 한다고 해서 성공이 그냥 따라올 수는 없겠죠. 이건 그냥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그것도 제각각으로 담는다는 뜻이 되죠. 무슨 얘기냐? 행복도 성공이라 부르고 평안한 상태도 성공이라 부르고 배부른 상태도 성공이라고 부르고 등 따순 상태도 성공이라고 부르죠. 어떤 문화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다른 문화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그냥 성공이라는 말로 압축해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공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답니다.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그 목적을 내가 뭘로 삼고 있는지 의외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꿈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꿈과 목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한 사람이다, 이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죽는 날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연결한다. 이 지구의 모든 부조리와 부정을 계속해서 없앤다. 이런 것들은 꿈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속해야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꿈은 이룬다는 것은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오히려
죽는 날까지 내가 하는 것이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경일 교수, 당신은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어? 저는 참으로 많은 성공에 대한 저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릅니다. 아침에 저의 성공의 의미는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예요. 해야만 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점심 때는 훨씬 더 소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이라고 난 다음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비싸더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비싸다의 정의는 대략 15,000원 사이입니다. 15,000원이면 꽤 큰 비싼 돈이죠. 저는 이 15,000원을 내고도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성공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뭘까요? 이제 내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 정도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날은 성공이 70점짜리 날, 어떤 날은 95점짜리 날, 어떤 날은 10점짜리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그 평균 점수가 혹은 총합의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꿈을 향해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성공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고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이루는 게 가능하죠. 하나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라는 말을 단어의 뜻 자체에만 기초해서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갈 거야.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형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리죠. 꿈은 동사, 목표는 명사나 상태, 혹은 직위, 직책, 직급이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의 궁극적인 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강의나 방송을 통해서 이루고 있지만 이후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제 평생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꿈일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것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는 건, 그리고 걸어가는 건, 앞으로 가는 건 장려할 일이지만 성공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공에 대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꿈을 가지고 내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죽는 날 전날까지도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발굴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발굴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발굴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누가 계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발굴의 동사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동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죠. 예를 들어 30대, 40대 저의 꿈은 사람들을 가르친다였어요. 세상을 가르친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가르친다에는 더 구체적인 동사들과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도 가르친다죠. 그런데 그때 그 일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가르친다예요. 저는요,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능력은 거의 없고요. 재미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실패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 일이 잘 되었던 거구나. 라고 그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다시금 재구성하는, 즉 일깨우는 그런 것들은 저를 통해서 참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더욱 중요한 건 저는 그 일깨운다라는 동사, 그 행위를 할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제 의미와 보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깨운다와 알려준다 모두 다 가르친다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죠. 즉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내가 죽는 날까지 혹은 죽기 전날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싶은 그 행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꿈의 방향과 그리고 그 꿈의 중간중간에 있는 목표의 방향이 같이 이른바 정렬, 즉 얼라인 되는 겁니다. 많은 잘못된 사례와 인물들은 대부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죠. 극단적으로 영화 속 타노스가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나의 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니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절반은 죽여야 돼. 영화 속이 아니라 현실도 그랬어요. 히틀러가 그랬죠. 이 모든 인물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가족의 불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하고 단절되고 대화를 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가족 간의 연결고리는 느슨해지다 못해 끊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죠. 전형적으로 다음에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행복들을 다 놓치고 훼손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희생해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과 이번 1년을 완전히 불행하게 살아서 10년 후에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작은 쾌감이나 쾌락들을 희생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기만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생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많은 걸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사실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일까지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까지 힘들게 이루더라도 행동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내가 지금 단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대충은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는 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 실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이른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늘 열심히 묵묵히 하면서도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영리하게도 그 마중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목표를 만드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경일아 이제 일어나자 이러면 잘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걸 10개로 쪼개서 마중물이 되는 시점을 만들고 그 시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를 10개로 쪼개면 먼저 왼발을 뺍니다. 오른발도 아닙니다. 왼발을 이불 바깥으로 먼저 뺍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이불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이 2개만 하면 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잠에서 깨서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이 대단한 일을 해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왼발을 이불 바깥으로 발이 서늘해지게 해서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이불 바깥으로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몇 개의 행동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있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저의 답입니다. 자신의 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처럼 왼발 빼고 오른손 뺐더니 안 되던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너의 답을 찾아야지. 얼마 후에 제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있잖아. 왼발 오른손 아무 소용없어. 이불을 조금씩 내려서 상반신의 절반 정도가 이불 바깥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게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니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못하신다. 왜 나는 그걸 시작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마중물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죠. 일하기 전 커피 한 잔을 먼저 타서 자리에 앉는다. 공부하기 전 창문을 올리고 환기를 시킨다. 이런 약간의 마중물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중물로 인해서 조금씩 더 나가는 과정이 무수히 쌓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이 간단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